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8주의 길고 짧았던 스터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7주차 과제에 대해서 잠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그 7주차 과제가 그 유넷을 구현하는 것이었는데, 유넷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간단하게 init 함수랑 forward 함수에 대해서 구현해보는 시간을, 네, 가졌었습니다. 이거가 보시면은 제가 이 각각의 이게 3 곱하기 3짜리 컨볼루션이 연결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렐루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의 블럭을 미리 이렇게 구현을 해뒀었고, 그리고 다운 샘플링 하는 여기, 네, 그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이 빨간색 부분을 제가 이 다운샘플링 클래스에다가 구현을 해두었고, 그리고 그 반대로 2 곱하기 2짜리 업 컨볼루션에 대한 레이어 부분을 이 업 샘플링의 클래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뒀습니다. 이 유넷에서는 실제로 트랜스포즈드 이 함수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업샘플링 함수를 구현을 했었고, 여기서는 실제로 패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570이었다가 570이었다가 568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인풋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크롭을 해줘서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됐었는데, 실제로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랑 그 인풋의 그 피처 맵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 크롭하는 과정을 또 추가로 해줬어야 됐는데,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구현하기가 약간 까다로워서 이거 패딩을 하나짜리를 적용을 해서 이 인풋의 크기, 그 피처 맵의 크기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원래 이, 이 컨볼루션 함수에 패딩을 하나를 적용을 이렇게 해줬었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구현을 하면은, 유넷을 구현을 하면은, 여기에 처음에 3 곱하기 3짜리 컨볼루션이 2번 적용이 됐고, 그래서 2번 적용이 된 이 부분들이 이 더블 컨볼루션으로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 보면은 그 맥스플링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짜리를 2개 적용시키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랑 이 파란색 2개 부분까지 합쳐서 이 다운샘플링 클래스에 구현이 된 거고, 이 업샘플링의 경우에도 이 업샘플링을 하나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더블 컨브가 이거니까 컨볼루션 3 곱하기 3짜리를 2개 적용한 이 초록색 하나 하고 이 파란색 2개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이 업샘플 클래스를 구현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업샘플링을 맥스플링을 적용을 안 해주고 3 곱하기 3짜리 2개만 적용했으니까 더블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이 맥스플링이랑 3 곱하기 3짜리 2개 적용된 이 다운 샘플 클래스를 적용해서 구현을 했었고, 여기서는 64의 그 채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28을 아웃풋으로 내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64, 128, 여기는 128, 500, 256, 여기에 대해서는 256, 512 이렇게 구현해줬고, 그 다음에 맥스플링 하나 거치고
여기 두 번의 그 1 곱하기 1짜리의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맥스플링 한번 적용하고 그리고 1 곱하기 1짜리 두 번 이렇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채널의 개수가 여기는 512, 여기는 1024, 여기 1024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컨볼루션 1 곱하기 1짜리를 두 개를 따로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업샘플링이 하나 잠시만. 네. 업샘플링 다음에 3 곱하기 3짜리 두 개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업샘플링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는 채널을 최종으로 두 개짜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64를 여기 채널 64짜리를 2로 만들어주는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을 적용을 시켜서 마지막에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줘서 포워드 함수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유넷 이번에 7주차 실습 과제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1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는 이 유넷에 적용된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였기 때문에 채널이 1이었지만 저는 아마 3으로 해놨을 거예요. 어, 적용을 안 해줬군요. 네, 1이었는데 그게 이제 RGB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1이 아니라 3이 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주차 과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녹화 잘 되고 있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에서 객체 인스턴스를 찾기 위한 기법을 말합니다. 이미지에서 그 객체를 찾으려면 객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그리고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게 객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탐지는 이미지 분류와 특정 이미지의 위치를 찾아내는 로컬라이제이션의 그 두 가지의 태스크가 합쳐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같은 것이 되고 그 이미지 내에 하나의 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든 픽셀과 영역에 대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을 적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 중에서 가장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3년에 제안된 RCNN입니다. 이거는 Regions of with CNN Feature이라는 방법으로 직역하자면 영역에 CNN 피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 그림과 같은데요. 먼저 이미지에서 물체가 존재할 만한 이런 영역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존재할 만한 이러한 영역을 Region Propos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제한하는 그 물체가 있을 것이라고 제한하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데요. 이 영역의 이미지를 CNN 모델에 넣어서 분류기를 통해서 해당 영역이 어떤 물체에 속하는지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RCNN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모듈로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텍터에 사용 가능한 그 탐지 후보의 그 집합을 정의하는 그러한 모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영역으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피처를 추출하는 CNN 모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클래스에 특화된 그러한 리니어한 SVM들의 이런 것들이 좀 모여져 있는 모듈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길이의 피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알렉스 넷이기 때문에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FC 레이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정된 인풋의 크기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CNN 모듈 얘도 알렉스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된 길이의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후보 영역을 그 정의를 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따로 있습니다.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거는 객체 인식이나 검출을 위해서 가능한 그 후보 영역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는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기 이전에 오브젝트 디텍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그 익스허스티브 서치랑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단계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헤스티브 서치라는 방법에서는 후보가 될 만한 모든 영역을 단순하게 샅샅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 내에 이렇게 영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세그멘테이션은 반복을 통해서 이미지가 조금 더 잘 분할되기 위해, 더 잘 분할이 되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영역끼리 나누고 이를 통해서 그 다시 익스헤스티브 서치를 다시 반복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그 분할한 영역을 토대로 그 익스헤스티브 서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조금 더 잘 비슷한 영역끼리 모으게끔 분할을 해서 거기에다가 또 다시 서치를 통해서 가능한 영역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반복해서 조금 더 잘 분할하고 그 다음에 그 후보 영역을 조금 더 잘 조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그 객체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세그멘테이션으로는 그 그래프 기반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픽셀 간의 그 인텐시티를 비교해서 그리고 인텐시티 그 각 픽셀들이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위치 정보랑 인텐시티 정보를 가지고 픽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영역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픽셀 간의 유사도를 뭐 약간 그래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내서 픽셀을 이런 노드로 취급을 해서 각 그 픽셀 간의 이런 연결 관계가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영역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갖는 두 개의 영역을 합치게 되는. 그래서 그 여기서보다 여기서 조금 더 영역이 덜 나누게 됐죠. 여기서보다 여기서가 덜 나누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영역끼리는 합치게 되는 연산을 반복을 함으로써 후보 영역을 검출하기 좋게 이미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셀렉티브 서치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한 후보 영역에 대해서 그 SVM 분류기를 학습을 해서 객체 탐지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와 달리 RCNN에서는 후보 영역을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얻어내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CNN 모델을 통과시켜서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SVM 분류기를 통해서 객체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사이에 CNN 모델이 들어가서 피처를 뽑는다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후보 영역으로 약 2,000개의 영역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그 CNN 모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스넷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이제 일부를 잘라내거나 여기서 뭐 이게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224 곱하기 224짜리의 그 인풋 크기를 만을 그 인풋으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이게 224 곱하기 224고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224보다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224만큼만 잘라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아예 그 위아래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찌부가 된 상태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걸 래핑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랩된다고 하는데 약간 뭐 회전시키거나 아니면은 크기를 재조정하는 거를 래핑 연산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네, 그런 연산을 통해서 그 고정된 224 곱하기 224 크기로 만들어 준 다음에 CNN으로 넣어줘서 그 다음에 SVM 분류기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분류기를 통해서 이 해당 영역의 이 해당 영역이 그 에어플레인인지 그리고 뭐 사람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스 어떤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이진 분류기를 통해서 yes or no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여기는 지금 없네요. 그 뒤에 그 논문을 보시면은 파지티브랑 그 네거티브라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원래 그 오브젝트에 속하는 영역이면 파지티브고 그리고 원래 오브젝트가 속하지 않은 영역이면 네거티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이미지는 이 영역은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파지티브하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비행기나 아니면은 TV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네거티브한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후보 영역에 대해서 특정 객체가 있다고 분류가 되면 이렇게 해당 영역에 이게 박스를 표시를 해놓는데 이러한 박스를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실제로 여기서도 보이듯이 바운딩 박스를 그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의 자잘한 바운딩 박스가 겹쳐지는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겹쳐지는 경우에는 논 맥스 서프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그 바운딩 박스를 겹쳐지지 않고 하나의 바운딩 박스만 추출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 논 맥스 서프레이션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먼저 그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바운딩 박스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여러 개로 다 추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뭐 바운딩 박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땡땡땡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바운딩 박스를 선택을 해서 일단 걔를 바운딩 박스로 그리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점수가 뭐 이제 각각의 어떤 점수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는 그런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어떤 임계치보다 낮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바운딩 박스가 아니니까 그거는 제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바운딩 박스 중에서 또 가장 높은 점수의 바운딩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랑 이제 다른 나머지 바운딩 박스가 겹칠 수 있으니까 그 IOU 값을 계산을 해서 그 특정 값보다 이 IOU 값이 큰 것들은 그 많이 겹쳐지게 되는 그러한 바운딩 박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해서 모든 바운딩 박스를 비교를 하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IOU는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IOU는 그냥 겹쳐지게 되는 정도를 일단 정도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RCNN이랑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SPPnet, Fast RCNN, Faster RCNN, 욜로라는 모델을 저희가 볼 텐데, 그 모델 전부 다 이 논맥스 서프레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원래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바운드리 박스가 겹쳐지게끔 검출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사실 이 자동차라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영역이 잘 검출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차라고 잘 검출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겹쳐지게 되는 바운딩 박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그 중복으로 탐지를 하는 것을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논 맥스 세퍼레이션의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브젝트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오브젝트인데 얘랑 얘랑 많이 겹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얘가 아마 인식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둘이 각각이 다른 오브젝트인데도 그 하나의 오브젝트로 뭉뚱그려서 바운딩 박스가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그 바운딩 박스가 오히려 잘 검출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운딩 박스가 겹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IOU가 어떤 것이냐면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union 분의 intersection이니까 합집합 분의 교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영역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이 intersection이고 두 개의 영역이 그거를 합치게 됐을 때 전체 영역을 union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영역 분의 이거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박스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겹쳐줘야 0.5의 IOU 값이 나오기 때문에 0.5 정도 이상의 IOU 그 임계치 값으로 IOU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검출된 바운딩 박스끼리의 그 겹치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 IOU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줬지만 원래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예측된 영역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그 계산하기 위해서 그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이진 분류기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를 감싸는 그런 이미지 영역이 포지티브의 그 이그젬플이 되겠죠. 네, 비슷하게 자동차가 없는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 부분의 영역은 그런 건 확실히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 네거티브 이그젬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랑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은 이거를 이제 자동차라고 분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자동차가 아닌 그러한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분류를 해야 될지가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답이라고 하고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고 그 이게 이제 검출된 그 프리딕트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자동차라고 분류됐 자동차라는 오브젝트를 검출됐다 안 됐다라고 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럴 때 IOU 값을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 인계치 값을 넘어설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자동차 오브젝트가 이 안에 포함되었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을 얼마나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CNN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밸리데이션 셋에서 그 IOU의 임계치를 뭐 0.1, 0.2, 0.3에서 0.5까지 중에서 0.3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0.5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MAP라는 그 성능 지표가 있는데 그게 5포인트 감소했고 0으로 설정했을 때도 0.3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또 4포인트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MAP가 뭐냐면 이거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mean average precision은 말 그대로 평균 precision의 평균을 말합니다. 먼저 precision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precision은 true positive 플러스 그리고 false positive 분의
true positive인데요. 일단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 이것들이 각각 뭐냐면 어떤 실제 정답이 positive랑 뭐 negative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실험 결과 저희가 예측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클래스라고 하면은 클래스가 맞고 아니면은 그 클래스가 해당이 안 됐다. 이거 1,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말 그대로 이 앞에가 true 아니면 false가 오고 뒤에가 positive 아니면 negative가 오는데 실제 정답에 맞게 추론하면 이 앞이 true가 되고 실제랑 다르게 추론하게 되면은 이 앞이 false라는 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추론 결과에 따라서 positive랑 negative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오브젝티브 디텍션에 적용을 해보면 false negative는 뭐 실제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 영역인데 자동차가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 어, 네, 그게 이제 잠시 뭔가 여기 오타가 있네요. FN 이네요. 그 false negative가 되겠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가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false posit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프리지션은 자동차가 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런 추론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레지션과 비슷하면서 뭐 다른 개념에는 뭐 fallout, 뭐 recall 아니면 accuracy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accuracy는 저번에 저희가 CNN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recall이라는 평가 지표는 실제로 포지티브였던 그런 추론 결과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포지티브였던 추론 결과 중 포지티브로 추론을 잘한 그러한 비율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표가 이 프리지션이랑 리콜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지션 리콜이라는 값을 모두 고려를 해서 성능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값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ROC 커브라고 리콜이랑 폴아웃이라는 이것도 서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려서 성능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리콜 프리지션 그래프에서 이거를 볼 때 그냥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성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어떤 성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면적이 에버리지 프리지션이라는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 프리지션이 그 이 그래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클래스가 한 개 혹은 두 개라면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두 가지 경우만 있겠지만 실제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에버리지 프리지션을 적용을 해서 그 평균값을 성능 평가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를 mean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MA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알렉스넷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강제로 224 곱하기 224로 만들기 위해서 멀핑이랑 그리고 크롭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미지 변형이나 크롭으로 인한 그러한 크롭을 하면은 나머지 정보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 월핑을 하면은 이미지가 변형돼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2000개에 이르는 그러한 리전 프로포설에 대해서 그 RCNN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2000개의 이미지를 뽑아내잖아요. 뭐 이거를 이제 뭐 224 곱하기 224 크기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어떤 후보를 뽑아서 리사이즈를 하면은 이게 이제 2000개가 있으면은 2000개를 그냥 이거를 하나의 인풋으로 생각을 해서 각각 여기다가 그 CNN에다 넣어줘서 분류기를 통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 인풋 이미지의 개수가 2000배가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냥 아예 동일한 이미지에서 2000개를 뽑아낸 거지만 아예 그냥 다른 이미지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연산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후보 영역이 늘어난 만큼 실행되는 그런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스 넷 중에서 그 컨볼루션 부분은 사실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니까 영상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FC 레이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콤볼 레이어 다음에 여기서는 스페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그러한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FC 레이어로 적용을 어떤 고정된 길이 값을 의 피처 웹을 뽑아내서 FC 레이어에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러한 다음에 설명할 그 SPP 넷이라는 모델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연산을 통해서 이 연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풋을 사용을 해도 그 동일한 크기의 그 피처 웹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인풋의 크기를 굳이 크롭이나 월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의 이런 모델이 있으면은 여기 모델에 그 마지막 그 풀링을 적용한 다음에 이 CNN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여러 개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 피처 맵까지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얻어낸 피처 맵을 이러한 스페셜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를 싹 통과시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콤브 5의 피처 맵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 됐는데 여기다 통과를 시켜줘서 그 다음에 FC 레이어에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거에 이제 이 피처 맵이 256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가 이제 256이니까 근데 이 스페셜 피라미드라는 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게 그 여러 개의 크기의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해서 그것들을 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거고 이게 이제 이 정도 크기고 이게 이제 이 정도 크기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그래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불리는데 먼저 먼저 4 곱하기 4짜리의 그리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어떤 피처 맵이 있을 때 이게 뭐 n 곱하기 n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아, 뭐, 64, 64라고 할까요? 64 곱하기 64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 이거를 16개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랑, 그런 연산이랑, 그리고 4개짜리로 만들어주는 연산, 그리고 1개짜리로 만들어주는 연산. 이 지금 세 가지의 이런 식으로 그 계층이 되어 있는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고정된 크기의 그 값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인풋의 크기가 뭐 64 곱하기 64가 됐든 아니면은 뭐 128, 128이 됐든 이거를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 적용을 하려면 일단 이런 식으로 그 아웃풋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6개만 뽑고 그 다음에 4개만 뽑고 그 다음에 1개만 뽑는다고 합니다.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64 곱하기 64면은 64 곱하기 4가 16 곱하기 4가 64니까 여기에 4개짜리, 4개짜리랑 4개짜리를 하나 하고 4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그 이런 식으로 4개, 4개짜리가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만들면은 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4 곱하기 64짜리를 16개의 값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근데 4 곱하기 16이 64니까 얘 4 곱하기 4짜리가 하나의 값이 되면 되고 여기도 4 곱하기 4짜리 부분이 하나의 값이 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맥스 풀링을 적용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뽑아주고 이 4 곱하기 4짜리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하나를 뽑아주고 여기서도 가장 큰 값을 하나를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의 결과가 4 곱하기 4짜리니까 16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개짜리로 만들어 주려면은 아까 16 곱하기 4가 64라고 했으니까 거, 이제 이때는 16에 16짜리가 되겠고 여기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16, 16, 16, 16씩이 되겠죠? 아니네요. 아, 2를 해야 되군요. 2를 나눠야 되군요. 그럼 30이니까 32, 32, 32, 32짜리가 되어야 뭐 여기 이렇게 있어야 여기에 맥스 풀링을 다 적용을 해주고 여기 중에 최대값을 하나 뽑고 여기 중에서 최대값을 하나 뽑고 여기에 하나를 뽑아야 총 4개의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개의 값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체에다가 그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뽑아야 이런 식으로 1개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처맵 자체가 256 채널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 채널에 대해서 16개로 만들어줘서 16 곱하기 256 얘는 4 곱하기 256 얘는 1 곱하기 256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이어준 다음에 FC 레이어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게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합니다. 256의 차원은 사실은 고정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인풋의 그 채널 사이즈만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인풋 크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채널 사이즈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256은 그대로 고정돼 있고 나머지 이거는 이거 지금 64에는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128 곱하기 128에 똑같이 이거를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128 곱하기 228을 16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4 곱하기 4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128을 바로 나누면 32니까 32짜리 여기가 32, 32, 3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32 곱하기 32짜리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하나를 뽑아내고 너무 크네요. 이걸 1, 2, 3, 1, 2, 3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중에 하나를 뽑아내고 여기 중에 하나를 뽑아내고 근데 이제 여기가 아까 64 같은 경우에는 16이었지만 여기선 32가 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8에 또 이 4개로 만드는 거를 적용해 본다면 여기는 64, 64가 되겠죠. 64, 64 크기 중에 플링을 적용해서 하나의 최대값을 뽑아내는 연산을 하게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SPP 넷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체 영상에 대해서 딱 한 번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그 2000개의 그 후보 영역을 각각 뽑아낸 다음에 그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매번 CNN 연산을 통해서 피처를 뽑아냈잖아요. 근데 이 SPP넷에서 그 SPP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굳이 얘의 크기를 이게 다시 조정을 하는 게 그 RCNN이라고 하면은 SPP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애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크기를 늘리지 않고 뭐 영역이 뭐 이거 말고도 뭐 이게 있다고 하거나 이게 있다고 했을 때 RGNN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늘리고 다시 CNN에 넣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이거를 다시 늘리고 이것도 CNN에 적용을 시키고 이것도 다시 늘리고 CNN에 적용시켜서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얘는 그 크기를 늘릴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 맵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피처 맵이 있으면은 CNN을 통해서 피처 맵을 뽑아낸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그냥 이 해당 영역만 피처 맵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얘를 이런 식으로 SPP 넷에다 적용을 하면 됩니다. SPP 레이어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도 피처 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피처 맵이 그 미리 CNN을 통과시켜 놓은 그러한 전체 피처 맵에다가 그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찾아낸 후보 영역 부분만 골라가지고 SPP 레이어에 넣어서 FC 레이어 거쳐주고 SVM 거쳐줘서 이게 어떤 오브젝트인지 뭐 yes or no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한 번만 거치면 돼요. 얘는 그 후보 영역에 대해서 2000번 거쳐야 됐었지만 그래서 매우 효율적인 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 피라 이 피라미드를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6 곱하기 6짜리를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지금 4 곱하기 4, 2 곱하기 2, 1 곱하기 1짜리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 각각을 빈이라고 하거든요. 빈이라고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빈의 개수가 총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36이니까 10, 14? 그래서 50이니까 총 채널이 256이고 그래서 얘의 개수가 50이니까 얘의 개수가 그래서 총 이런 차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웃풋은. 네. 그 다음에 이제 SPP넷 다음에 나온 그러한 모델이 그 RCNN을 조금 더 빠르게 하자라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실시간으로 객체 검출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제한된 모델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패스트 RCNN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에서 그 지퍼는 RCNN의 기존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트레이닝이 먼저 그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 RCNN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콤보넷을 적용을 할 때 원래는 그 이미지넷에서 학습을 한 그런 사전 학습 모델을 가져와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영역이 이미지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 원래의 이미지넷 같은 그러한 데이터셋은 이러한 데이터셋이겠지만 실제로 RCNN에서 적용하게 되는 인풋의 이미지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이미지니까 도메인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콤보넷을 그 CNN을 파인 튜닝 해주게 되고 그리고 SVM을 이거는 이제 그 해당 영역이 어떤 오브젝트에 속하게 되는지 분류하게 되는 그 SVM 이진 분류기를 적용을 하게 되는 이 SVM을 추가적으로 피팅을 해주는데 그러한 트레이닝을 또 따로 해주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그 찾아주는 그 리그레션 모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모델이 각각 따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습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간이 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대용량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SVM이랑 이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약간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객체 검출 속도도 느립니다. 이 영역을 RCNN 같은 경우에는 SPP넷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거를 각각 뽑아내고 각각 그 CNN에 적용을 시켜서 분류를 해내기 때문에 검출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PP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RCNN보다는 빠르지만 이건 역시 그 3단계 파이프라인을 적용하는 것도 그 RCNN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콤보넷에 대해서 따로 학습을 해주고 그리고 SVM에 따로 학습해주고 그리고 바이옴딜 박스 리그레서에 대해서도 따로 학습을 해주는 것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SPP넷에서는 심지어 그 RCNN과 달리 파인 튜닝을 따로 적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SPP넷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컴포넷 단계에서는 전체 영상에 대해서 한꺼번에 연산을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SPP 레이어를 거치고 다음에 그 리전에 대한 그 단위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면에 패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랑 그리고 객체 후보 영역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컨볼루션이랑 그리고 맥스플링을 통해서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처리를 하고 피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그 객체 후보 영역에 대해서 ROI, 풀링 레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피처 웹으로부터 그러한 그 고정된 길이의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ROI 그 풀링 레이어는 방금 말씀드렸던 SPP넷의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 하는 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픽스드 랭스 그런 고정된 길이의 피처 벡터를 풀링 그 FC 레이어에 인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를 추정하기 위한 소프트맥스 부분이랑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 클래스의 위치를 출력하게 되는 그러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사실 SPP넷이랑 거의 비슷한데 큰 차이점은 이것을 SVM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기존의 어떤 다른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리니어 저희가 앞서 봤던 CNN에 사용했던 그런 간단한 파라미터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연산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SVM이랑 이 바운디 박스 리그레서를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서 추가적인 디스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리니어한 연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디스크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각각 학습을 해줬었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봤던 여태까지 계속 다뤘던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리니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 학습할 때 포워드랑 백워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얘네가 각각 학습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얘네를 한꺼번에 한 번에 포워드랑 백워드를 통해서 다 전체적으로 학습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OI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랑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차이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보자면은 이것도 FC 레이어를 적용하기 전에 어떤 고정된 크기의 이러한 피처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이 풀링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그 어떤 지금 뭐 7 곱하기 7짜리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러한 영역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여기는 지금 크기가 여기는 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7 곱하기 7짜리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 하나로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7 곱하기 7자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VM 대신에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그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SVM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만 해도 오히려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FC 레이어랑 소프트맥스만 활용을 해서 엔드 투엔드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RCNN보다 더 빠른 모델이 고안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페스터 RCNN이라는 모델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페스트 RCNN은 테스트 타임을 그 이제 RCNN보다 많이 개선시키긴 했지만 페스트 RCNN이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후보 영역을 계산하는 과정을 별도로 필요로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셀렉티브 서치 방법을 사용을 해서 후보 영역을 뽑아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셀렉티브 서치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게 약간 알고리즘이 if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연산이어서 GPU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그 후보 영역을 뽑아내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페스트 RCNN 논문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단 하나의 단계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해서 원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전히 원 스테이지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영역을 뽑아내는데 셀렉티브 서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페스털 RCNN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전 프로포절 후보 영역을 뽑아내는데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신에 어떤 이러한 식으로 콤블 레이어를 거쳐서 후보 영역을 뽑아내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서 패스트 RCNN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트 RCNN인데요. 이런 식으로 콤블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후보 영역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과정은 그 패스트 RCNN이랑 동일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후보 영역을 뽑아낼 때 그 셀렉티브 서치를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부분만 이 리전 프로스펄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거쳐서 후보 영역을 뽑아낸다. 라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패스트 RCNN 부분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NN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는 이 Region Proposal Network라는 것은 먼저 FCN,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Fully Convolutional Network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입력 크기에는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영역에 대해서 프로포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ROI 풀링 레이어, 그 FC 레이어를 적용하기 전에 그 고정된 길이의 피처로 만들어주는 레이어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 RCNN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입력의 크기 제한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입력은 대신에 그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냥 줍니다. 원래는 패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뽑아낸 후보 영역을 인풋으로 줬잖아요. CNN 인풋으로. 근데 이 RP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미지 전체 이미지 하나를 이 RPN 모델에 주고 여기서 후보 영역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ROI 풀링 레이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224, 224로 만들지 않아도 그냥 어떠한 이미지를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앵커 박스라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앵커 박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미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크기 그리고 다른 이 영상 약간 다른 비율의 이러한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은 바운딩 박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율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비율로 존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물체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사과하면은 이런 자동차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의 비율이랑 크기도 다양하게 해서 그 어떤 이러한 지점을 기반으로 여기서는 세 개의 크기랑 세 개의 영상비를 다르게 해서 뭐 영상비를 다르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이거 위아래 길쭉이 양옆 길쭉이 이런 식으로 스케일 아니 영상비를 세 개를 다르게 하고 그리고 영상의 크기를 뭐 크고 중간 작은 이런 식으로 크기를 다양하게 해서 총 이거를 곱하면 9개의 어떤 앵커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바운딩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이거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게 되는데 그 FCN에다 넘겨주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어떤 이게 어떤 오브젝트에 속하는지에 대한 그런 클래스 값을 계산하는 것이 이 값이 되고 이 클래스 레이어가 되고 그리고 레그레서 레이어를 통해서 이 바운딩 박스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개가 되는 게
이 K 값이 이 바운딩 박스의 개수가 지금 K개가 됐는데 논문에서는 9개를 사용했고 그래서 K가 9가 되고 그리고 좌표가 이 여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네, 아마 여기서는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그 가운데 지점의 좌표 XY랑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의 크기, 이 너비랑 높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X1, X2, Y1, Y2 얘네 이 네 개의 좌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운딩 박스에 정보를 나타내는데 네 개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선 네 개. 그리고 그 클래스가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가 맞을 확률과 아닐 확률 이 두 개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K의 스코어 값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4K 차원의 그런 좌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RCNN 같은 경우에는 2000개의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300개의 후보 영역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뭐 ROI 풀 레이어로 보낸 다음에 쭉쭉쭉 진행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랑 그리고 위치 정보를 합쳐서 오브젝티,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스코어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사각형 오브젝트 집합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셀렉티브 서치 대신에 FCN 형태의 모델을 사용해서 프로포절 영역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네, 여기서 300개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욜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욜로는 사실 되게 유명한 모델이지만 생각보다 뭔가 복잡하거나 뭐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뭔가가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욜로 모델이 고안된 이유는 원래 사람은 이제 한 번 보자마자 이미지 내에 어떤 오브젝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치고는 여태까지의 모델들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오브젝트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냥 한 번만 보면 된다. 한 번만 보고도 바로 검출할 수 있다 정도로 거의 빠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방법을 고안한 것인데요. 이제 RCNN 같은 접근들은 리전 프로포절 그러한 후보 영역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뽑아내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 내의 그런 잠재적인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박스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즉 분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분류 후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를 정제하고 중복하게 되는 디텍션을 제거한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에 기반한 그런 박스에 대한 점수를 재조정하는 후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각각의 요소가 따로따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느리고 최적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리그레션 문제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좀 좀 프레임워크를 바꿔서 바운딩 박스랑 그 이미지 픽셀이 바로 바운딩 박스의 좌표랑 클래스 확률 값이 되도록 합니다. 그 앞에서는 이 페스트 RCNN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영역을 따로 추출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추출한 영역을 가지고 어떠한 바운딩 박스의 위치나 이게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다 해서 투 스테이지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조차 느리다. 근데 이제 왜 그래야 되나? 이 그 후보 영역을 굳이 그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모델을 그냥 통과시키면 바로 이게 어떤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예측하면 안 되냐?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원 스테이지의 방법이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욜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위기설 문제로 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의 이점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측할 때 이미지 전체를 보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랑 그리고 리전 프로포저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들과는 다르게 욜로는 그 테스트랑 학습하는 동안에 전체 이미지를 보고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문맥적인 정보를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패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뭐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미지의 그런 백그라운드 패치가 더 큰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네, 이러한 후보를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물론 페스터이지만 아마 욜로가 페스터 RCNN이랑 거의 비슷한 때에 제안이 됐었던 것 같아서 그 욜로 그 논문을 보시면은 페스터 RCNN에 대한 얘기는 없을 텐데 그래서 페스트 RCNN이랑 비교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는 사실 백그라운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욜로는 그러한 일부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영역도 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잘 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브젝트를. 그러한 점을 이점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욜로는 그 오브젝트의 일반화가 된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한다고 그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도메인이나 본 적 없는 인풋에 대해서도 성능이 많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욜로는 이런 대신에 전체 이미지를 보고 추론한 대신에 좀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로컬라이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타의 성능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근데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아마 그 욜로 버전이 되게 많아서 욜로 버전이 조금 이렇게 버전이 늘어나면서 성능이 아마 소타를 찍었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소타의 성능을 찍진 못했다라고 합니다. 욜로의 방법을 보면은 메서드를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어떤 그리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각 그리드 셀은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일단 구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욜로 모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글넷의 구조랑 약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약간의 그 구글넷에서 사용한 인셉션 모듈을 사용하진 않았고 그거를 변형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키면은 이거 이제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가 나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게 되는데 이 결과가 7 곱하기 7짜리 30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얘가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7이니까 이 각각의 그리드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을 그리드 셀이라고 하는데 이 각 그리드 셀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각 그리드 셀은 그 비계의 바운딩 박스랑 그리고 그 박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컨피던스 스코어는 박스가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그리고 그 박스가 예측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모델의 자신감을 반영을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 이 값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값이 이 컨피던스 스코어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 셀에 오브젝트가 없다고 하면은 이 컨피던스 스코어 값은 0이 되고, 왜냐하면 이 확률 값이 0이 될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측된 박스랑 GT 사이에 이제 IO가 얘가 이제 똑같아지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오브젝트가 없으면 네. 네, 그리고 각 바운딩 박스는 5개의 값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4개의 값으로 구성이 될 때, 그, 이 센터의 좌표랑,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의 크기, 너비와 높이를 나타내는 이 바운딩 박스의 값이랑,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가 오브젝트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코어 값, 이 5개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셀은 그 C개의 그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값이 되는데, 이 확률은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그리드 셀을 조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의 개수인 비계랑 관계가 없이 그 그리드 셀당 하나의 클래스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그 S 곱하기 S가 이제 그리드 셀의 개수라고 하면은 S 곱하기 S 곱하기,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5개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운딩 박스 개수 곱하기 5,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그 확률 값을 계산을 할 테니까, 그래서 총 C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더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더하기가 나와 있는 이유는 그 각 그리드 셀에 대해서 클래스가 하나만, 오브젝트가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가 각 그리드 셀마다 2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B가 2가 되고, 그리고 클래스가 20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30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셀이 7 곱하기 7짜리가 나와서 7 곱하기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인풋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욜로 모델을 통과시켜서 나온 이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가 이게 이제 7이니까 이 각각에 대한 클래스 확률 값이 이걸 지금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각 그리드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의 크기랑 위치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컨피던스 값을 이거로 지금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각각의 바운딩 박스랑, 그리고 컨피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 중에서 컨피던스가 높은 값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로 사용하게 되는 값이 이 얘가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클래스 스코어라고 했는데, 이 2개의 값을 곱하면은 그 조건부 확률을 배우셨으면은 아마 이게 이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총 이거의 값을 사용을 해서 이 값이 높은 것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오브젝트를 디텍션 하게 됩니다. 네, 욜로는 사실 정말 이거밖에 없어서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스터디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그 이 스터디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랑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8주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런 강의가 처음이라서 진짜 많이 헤매고 지금도 거의 뭐 너무 뚝딱거려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다들 참여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스터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